어떤 사람의 진짜 삶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렸느냐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3평, 남짓한 방 한 칸. 그 안에 70살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1,000원짜리 김밥 하나를 손에 들고 좁은 복도를 걷던 그 뒷모습, 누가 보더라도 가난하고 쓸쓸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통장에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찍혔습니다. 1,200만 원.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그 노인은 왜 그 돈을 가지고도 여전히 그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에도 그를 처음 봤을 때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마다 평안히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 고시원 3층 끝 방 번호는 301호였습니다. 서울 중랑구 어느 골목 안쪽 간판도 희미하게 바랜 오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는 언제나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으며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고시원이라고만 불리는 그 건물 3층 가장 안쪽 방에 박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순길. 나이는 70. 입주한 지 벌써 6해가 넘었습니다. 방 안에는 좁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냉장고에는 늘 두부 한 무와 달걀 몇 개가 있었고 창문은 환기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항상 조금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게 박순길 노인의 세계였습니다. 고시원 주인 최 씨는 박 노인이 입주하던 날을 아직 기억했습니다. 짐이라곤 낡은 캐리어 하나와 종이 상자 한 개가 전부였고 방을 둘러보고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조용하게 지낼 수 있으면 됩니다. 최 씨는 그 말이 뭔가 사연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소문날 만한 일을 한 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면장을 가장 먼저 썼고 공용 부엌에서 밥을 지어 먹은 뒤 외출했습니다. 저녁 9시 전에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입주자들과 눈인사 정도는 했지만 말을 섞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입주자들은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딱히 나쁜 감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살가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골목을 지나 그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쓸쓸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고시원 같은 층에 사는 20대 청년 민준 때문이었습니다. 24살의 민준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온 지 넉 달째였고 매달 월세를 내는 것조차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공용복도에서 박 노인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는 그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입금 확인 문자였습니다. 1,200만 원. 민주는 처음엔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숫자를 세었습니다. 1,200만 원. 박 노인이 돌아오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노인의 1,000원짜리 김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외식하는 걸 본 적 없다는 것도 생각났습니다. 매달 1,200만 원이 들어오는 사람이 왜 저 방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민주는 그 질문을 한동안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근처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뭘 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간다고만 했고 돌아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냥 앉아 있거나 가끔은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공원에서 운동하던 어느 주민이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반찬은 늘 두어 가지였고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을 만큼만. 그런 노인에게 어느 날 민준이 용기를 냈습니다. 공용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고 노인은 달걀을 삶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뭘? 복지관에서 뭘 하세요? 노인은 잠시 달걀 냄비를 내려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만나지. 거기 혼자 오는 사람들. 어떻게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야. 민주는 그 대답이 뭔가 더 큰 말을 담고 있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사실 조금 더 알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들어온 지 2해가 지났을 무렵 낯선 남자가 고시원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방 번호를 물었고 최 씨가 안내해 줬습니다. 그 남자가 나온 건 30분쯤 뒤였는데 표정이 들어갈 때와 달랐습니다. 뭔가 먹먹한 얼굴이었습니다. 최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런 방문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젊은 여자가 왔고 어떤 날은 중년 부부가 왔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오래 있지 않았고 나올 때는 대부분 숙인 고개로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최 씨는 처음엔 무슨 빚관계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없는 3층 계단을 오르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빚 받으러 오는 사람 얼굴이 저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최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노인에 대해 알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알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준이 박 노인의 방에 처음 들어간 건 노인이 몸살로 사흘을 앓아 눕던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이 평소에 민준의 얘기를 종종 했던 모양이었고 연락처를 남겨뒀던 것입니다.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저 민준이요. 아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은 방 안을 둘러보다 멈췄습니다. 3평짜리 방이 얼마나 좁은지는 알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액자 하나. 민준이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주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딸이야. 많이 닮았다고들 했어.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주는 뭘 물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죽 하나를 데워드렸습니다. 노인이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몸이 나은 뒤 노인은 공원 벤치에 나와 있었고 민준도 마침 그쪽을 지나다 옆에 앉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지? 민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한번 보았습니다. 나 젊었을 때 사업을 했어. 작은 공장이었는데 그게 커졌어. 민준은 들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30 초반에 시작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이 15년 만에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200명이 넘었고
공장도 두 곳이었습니다. 집도 생겼고 가족도 있었고 삶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46살이 되던 해봄에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간 작업 중이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 이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리를 미뤘던 게 문제였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 결정이었어.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고 이후 노인은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노인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풀어줘도 내가 나를 못 풀어줬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전 재산을 3가정에 나눴습니다. 그래도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 시절 공장 부지 매각으로 들어온 돈이 신탁 형태로 운용되고 있었는데 매달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1200만 원. 그 돈 나는 쓴 적 없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노인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자식들이 있거든. 셋 다 지금 어른이 됐어. 한 명은 간호사, 한 명은 대학원생, 한 명은 장사를 시작했고 그분들한테요? 매달 보내지. 균등하게. 민주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왜 고시원에 계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벤치 앞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자기 처벌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수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인간적인 이유였습니다. 민주는 이후 박 노인을 따라 복지관에 가봤습니다. 노인이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거나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거나 창밖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면 어르신들이 표정이 달라져요. 민준이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이 거기 있으면 다들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날 복지관에서 박 노인이 한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걸 본 민주는 오래전 사진 속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물었습니다. 따님은 어디 계세요? 노인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2살에 교통사고로 갔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걸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고 고시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 봄 이후로 민주는 가끔 공용 부엌에서 박 노인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코스로 산책했으며 복지관에 갔다가 저녁 9시 전에 돌아왔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여전히 그날 안에 3사람에게 나뉘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취업 소식을 갖고 노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었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 됐어요. 붙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그 두 마디가 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사하던 날 민주는 계단을 내려가다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안에는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잘 살아라. 남 탓 말고. 민주는 그 메모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박순길 노인은 지금도 그 고시원 3층 끝 방에 살고 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가셨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마 아닐 것입니다.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가벼워졌느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누군가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사죄인지 수행인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방식인지 본인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 3평 방에서 노인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은 여전히 들어오고 여전히 나갑니다. 그 방에는 낡은 성경책과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노인만이 알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닿으셨다면 가까운 분께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